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딱 맞춰서 와. 자, 아이고 힘들어. 경호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삼매의 경계의 속에서 이걸 잊은 뜰 앞에 잣나무의 선양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리가 달라들건 뭐 정갈이 뜯어먹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뜰 앞에 잣나무의 선향 속에서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는 자신이 삶속 앞서러 가는 것도 모두 전생의 어변으로, 전생의 어변이겠죠. 그것은 전생에 자신의 업보로 그 상처의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상체는 묵은 빚, 감습 앞선으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 말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전생의 상처를 갚는 인연지였더라. 경호는 삼승 앞선으로 가서 묘양산 상원함에서 며칠 유숙하게 됐어요. 묘양산 아시죠? 처음에 경호사가 튄 게 묘양산으로 튀게 돼요. 그거를 이제 영호당 박한영이 안내를 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3개월 겨울을 나.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영호당 박한영이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사가 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묘양산 상원함을 갔다니까요. 왜냐면 묘양산 쪽은 경호선사가 섭렵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묘양산에 갔는데 상원함에서 잠을 자는데 일주일간 묵거든요. 누구랑 가냐면 누구요? 오하천이라고 경호선사가 그 강계에서 머무를 때 거기 하숙집도 아니죠. 뭐 행랑채 쓰라고 줬어요. 그 유생이에요. 근데 부자예요, 집이. 그래서 이제 행랑채 쓰라고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서당을 열지요. 그래서 이제 용포제라는 이제 서당을 이렇게 열었었는데 그 며칠간 거기서 연속적으로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뭐냐면 상원함에서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생 모습으로 전생에 자신이 높은 벼슬아치를 했는데 이곳으로 귀향을 왔더라, 이거야. 왜 자기가 높은 벼슬아치를 했냐면은 여기다가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밭을 갈아. 네? 상투를 들고 두건을 쓰고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매일간 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라 잠에서 깨보니까 내가 전생에 여기로 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는 전생에 높은 벼슬자리였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추적해 보니까 그 상원함 쪽으로 간 그 저기가 중에서 높은 사람 중에 이연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였어? 그거죠? 그거? 송강정철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철이가 이게 그 경호선사의 후신이 아닌가. 왜냐면은 문장력 뛰어나지. 이연적이라는 문장력 뛰어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높은 벼슬자리야. 그러니까 삼소갑산으로 그 귀향을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상원안 쪽으로 이게 이제 온 사람이 이제 이연적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깜짝 놀라 잠을 깨보니 꿈이었다. 경호는 이때 자신의 전생임을 깨닫고,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어변이로구나. 에이, 안 들었어? 며칠간 연속적으로 꿈을 꿔요.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꿈만 꿔. 그래 보니까 전생에 높은 벼슬아치를 했어. 상투를 틀고 두건을 메고 쟁기질하고. 그게 전생의 업이지 뭐. 그래서 자신의 전생임을 깨달았더라 하고, 이것이 바로 어변이로구나. 어디와 어변? 삼수갑상과 풀어야 할 어변이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죠. 하고 크게 깨닫고 자신의 업보를 스스로 받기로 하고 삼수갑산에서 중생들에게 보온하면서 이류중행의 삶으로 스며들었던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제268장 계룡산 갑사에서, 자, 경호선사는 그 신원사, 갑사, 동학사 뭐 이런 데를 그냥 아주 넘나들었죠. 그 연천봉 등원함도 내내 그 누구요? 그 영주삼이도 내내 거기 갔다가 살인명을 쓰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룡산 동학사하고 갑사는 되게 가까워요. 왜냐? 그 혹시 넘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매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갑사로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가건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오건 거기 길에 그 남매탑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이제 경사가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계룡산 갑사는 경화선사가 이제 자주 가는 게 거기에서 법문을 해줘요. 1903년 경화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이곳 갑사에 들렸어요. 갑사는 경화가 계룡산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제일 먼저 쳐졌던 사찰로, 왜냐면 가까우니까. 갑사. 그리고 경화는 동학사에서 남메타벌적 갑사로 넘어가는 계룡산의 산행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이다. 왜냐, 길기는 길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만만치 않아요. 몇 시간 걸려요. 동학사에서 남메타벌. 그래서 그 이후로 경화는 종종 이곳 갑사여서 단월들에게 법문에 단월이 버렸죠. 아까 단월들이 신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도 말로는 보시자. 법문을 해주고 법회를 읽었던 것으로 이제 경화는 오늘 이것이 마지막 법회라는 걸 알아요. 마지막. 그래야 경화는 그럼 1903년이네. 오늘 또 대중들에게 선지 법문을 하고 조용히 법당 들어갈 거닐다가 우연히 뒤뜰까지 돌아보다가 갑사의 명물 당간지주 앞에서 섰어. 여러분 갑사 당간지주 봤나요? 당간지주가 버킷리스트. 당간지주 흰 깃바람 바람 앞에 펄럭거리며 이곳에서 법석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더라. 굉장히 길고 커요. 이곳 갑사는 큰 법문이 열리는 날이면 언제나 이곳 당간지주에 큰 깃발을 걸어 나와의 마을 사람들에게도 중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 오늘 법회 있는 날이구나 라고를 금방 볼 수 있도록, 몰수가 아니고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내가는 전통이 있어왔죠. 그걸 우리가 당간지주라고 하잖아요. 찰간대를 알아나, 찰간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게 당간 도각찰간이에요. 그게 도각찰간, 거꾸로 질토, 무너뜨릴 각 찰간. 그래서 아랫마을 사간의 중생들은 일을 하다가도 곡괭이 짚고 덮어 던지고 갑사를 경화의 법문을 듣게 해서 대달 요곤했던 것이었으니, 오늘도 많이 왔어? 일반적으로 갑은 좋은 의미를 말한다. 불가에서도 그렇다. 사찰 이름 가운데 갑이 들어가는 사찰은 으뜸 또는 부처라는 의미이고, 남도에는 유달리 갑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찰이 많다. 영광 불갑사, 영암 도갑사, 무한 원갑사, 보성 봉갑사. 맞네. 갑자가 부처라는 뜻이 있다 이런 말이요. 응? 최고란 뜻죠. 갑오가 땡이다 뭐 이런 거죠. 이들 사찰 대부분은 백제의 불교를 처음 접한 말하는 다존자가 직접 참관한 사찰이고, 첫 번째 부처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남도 밖에는 절 이름에 갑자가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갑사가 제일 유명한가? 아 불갑사도 있다. 그러고 보니 그죠? 도갑사, 불갑사 뭐 많아. 그래서 절 이름에 갑자가 들어있고, 충청남도 계룡산에 갑사가 있네. 다르고 갈 것 없이 그죠? 갑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 갑자. 응? 근데 경화선사도 갑산. 산의 으뜸이 갑산인데 삼수갑산이 오지 중에 1등이라 삼수갑산 갑산이라고 합니다. 갑사가 그것으로 수행 가품과 사찰의 분격이 갑정으로 모시는 모든 사찰 가운데 첫 번째는. 근데 저는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가 봐요. 내가 경화선사가 뭐 갑사에서 머물렀는지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공주에서 대학교 다닐 때 초파일 날이 돌아오면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갑사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석보상절 아시죠? 석보상절이 뭐예요? 그 뭐죠? 그거 세종의 넷째 아드님 누구 세조. 그 세조가 그 뭐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저기 세조에게, 그러니까 그 세조에게 뭐를 쓴 거예요. 수양대군이죠 그때는. 수양대군한테 뭐를 해줬어요. 네가 그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 쓴 게 뭐예요? 석가세존 일대기죠. 석가세존 일대기를 우리가 석보상절이라고 해요. 높고 높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 공덕을 겁과 겁에 사례어도 어찌 모두 사례리까. 아승제 천세겁에 닦아오신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오. 이런 노래인데 저는 내가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지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노래를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석보상절 첫 마디가 이거예요. 높고 높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 공덕을 겁과 겁에 사례어도 어찌 못해 사례릴까. 아승기 천세급에 닦아오신 원력으로 고해중생 헌지시려 이 세상에 오셔. 이런 노래라
그 석고상절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내가 석고상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사에 가서 거기에 탁본을 하러 가요. 그때가 한동안은 또 탁본에 미쳐가지고 그냥 뭐든지 탁본을 했거든요. 근데 갑사에 가면 많다 해서 갔고, 나중에 보니까 월인청강지고가 석고상절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참 밤을 새워서 그거를 찍었던 그러한 그 뭐래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그때 내가 그러니까 경호선사랑 나랑 인연이 있다면 내가 거기를 갑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갑사를 가요. 신기하죠. 동학사도 마찬가지고, 동학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30년, 20년 가까이 몰래 가요.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그러니까 언제 설날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나는 몰래 빠져나와서 동학사를 가는데, 동학사 원법당을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삼신각을 갔어요. 왠지 나도 몰라. 삼신각에 가서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뭐 감정이 없어요. 근데 꼭 가야 돼. 명절날은. 왠지 몰라. 그게 나의 비밀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경호선사가 동학사에 갔고 갑사에도 갔고 뭐 이런 일들이, 내가 그러지 청년함도 간다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전생업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깃발이 흔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한 여러 가지 감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어 산길을 건너면서 시 한 수를 숲속 바위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무슨 시를 또 쓰셨을까요? 이 시를 쓰셨네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남긴 그 시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항상 이 지필목을 갖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분철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화선지가 달라요. 경호선씨 글씨는 전부 다 금빛 찬란한 화선지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똑같아. 적어도 저기 그 신건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경호선사 것으로 글씨를 쓰시더라고. 각화, 깨달음의 꽃. 좋아? 좋아. 깨달음의 꽃. 살짝 폈네. 깨달음의 성품, 척척동서양고희요, 행금내구 목중비로구나, 황건단연리 안노요, 백운천리 일절비로다, 풍내시그 경인목이니, 정백선향습아요, 안득자항 동법회니, 각화장내 채방비로구나. 응? 이렇게 각화장내 채방비로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의 꽃을 이제 이 경호선사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들 전부를 깨달음의 꽃을 피워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제 그 법회를 이제 어디서 갑사에서 하시면서 마지막 법회를 하시면서 각화라는 시를 남기시죠. 백운 천리 일절비요. 백운 흰구름 천리에 내가 한 구절을 날려라. 스님이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알아서, 남이 아나 모르나 뭐 모르죠. 내가 여기 떠나면 오늘 마지막 법회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일절비를 날리는데 내가 뭔가를 중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각화를 날려주는 거죠. 응? 꽃비를 날려주는 거예요. 풍래 시그 경인 먹으라. 풍래 그 뭐예요? 시극. 시의 극치가 어떻게 돼요? 폭풍과 우레처럼. 응? 시의 극치가 폭풍과 우레처럼 놀랍게 한다. 사람의 안목을 놀랍게 하더라, 이런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떠난다는 사실. 근데 시의 극치의 제목이 뭐예요? 각화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각화를 피우게 한 거라 라고 하니까 그 시의 극치야? 뭐 스님은 또 시의 극치라까지 뭘 쓰셔요? 알아요, 스님. 스님이 시 제목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큰 이 각화라는 꽃이잖아요. 각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목을 놀라게 했더라, 이런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각화를 꽃 피우게 할까요? 아유 추워. 애끼려고 하니까 또 춥네. 2개 남았으니까 애끼야 돼. 애끼야 돼? 응. 놀라게 하니 어떤 걸로 놀라게 해드릴까? 이 중생들을 위해서 각화를. 이거죠. 또 나오네. 정백선양습 이러구나. 청전백수자의 선양. 아까 했죠?
이 정전백수자가 왜 그러냐면은 그 조주의 그 뭐야 그 화두잖아요. 이게 정전백수자. 뜰 앞에 타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일까요? 이걸 또 따져보면 안 되고 힌트로 그냥 완투.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했죠. 정백선양 습아의 내 옷깃에 습은 습기 스며든다 이 말이야. 내 옷깃에 왜? 뭐 찾아? 없는데 내 옷깃에 스며드나 왜? 뜰 앞의 잣나무의 선향이 내가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내 옷깃에 꽉 스며 있더라. 이거를 뿌려주고 싶겠지요. 그래서 내 옷깃에 스며들고 있네. 그러면서 경원사가 정말 대단한 말을 하셔요. 어떻게? 안득 자항동법해요. 안득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요. 어떻게 안득이 뭐야? 어떻게 하겠는가요? 자항 자비로운 배 법해받아요. 자비로운 배가 뭘까죠? 반야용선이지 뭐. 자항 반야용선을 어떻게 동법해 이 법회 바다에 함께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화사사는 남쪽에서도 한번 이거를 내가 자비용선을 내가 다 태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북녘 시에서 자괴라는 시에서 다 태워. 나도 탔고 너도 탔느라 다 태워 반야용선을. 여기도 지금 반야용선을 싣고 있죠. 왜냐하면 반야라는 것이 자비잖아요. 용선. 그래서 자항이 자비바다야. 다 함께 법회 바다의 반야의 자비용선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다 어떻게 태울까? 경화선사를 뭐라고 말해요? 각화 장래 채방비로구나. 각화 꽃이 이 장래가 어디예요? 도량. 도량량 장자죠. 도량 이 갑사의 도량 안에 각화가 채방비 캐보니까 그 장래의 향기를 캐보니까 꽃다울 빵 우거질 무성할 무자잖아요. 꽃다운 향기가 그냥 여기에 가득하더라. 무슨 향기가? 도의 향기가 카카오의 향기가 깨달음의 꽃의 향기가 여기에 가득하니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형사는 애들을 다 태워가고 싶다 반야용선을. 근데 어떻게 태울까 이것들을? 도량의 향기를 캐보니 각화가 무성하거나 이 향기 속에 그냥 깨달음의 향기가 그냥 담뿍 있더라 이런 얘기야. 대단하죠? 뭐냐? 에? 내가 지금 뭐를 했냐? 앞에 걸 빼먹고 뒤로 가버렸네. 자, 각화 척척 동서 안귀 휘어 척척 했단 말이야. 거침없이 척척 한다로 우리가 거침없이 동서를 우러르면서 내가 오랜 동안 비춰봤어요. 빛날 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는 벌써 동서라고 하는 말이 유불선을 다 능통했다. 내가 거침없이 내가 유불선을 공부하면서 우러렀어요. 오랫동안 해서 그거를 다 비춰봤다 이런 얘기야. 즉 경화선사는 어릴 때부터 유불선에 능통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거침없이 동서를 비춰보다가 불법을 만난 거야. 행금 내구 목중비로구나. 행금 다행히 지금에 이르러 지금에 와서 구 여기는 뭐야 이게 두드릴 후자죠. 눈목 중비 두드릴 구인데 여기서 이제 구자도 되고 당기다, 덜다, 굽히다, 제거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두드렸어요. 뭘 두드렸죠?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목이니까 뭐야 안목이 뚫렸다고요. 중피 쌀인문 속에 쌀인문에 있는 눈을 두드리게 됐다 이런 얘기는 쌀인문 뭐야 이거 쌀인문은 선빵을 쌀인문이라고 그래요. 다 쌀인문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눈 가운데 목 중에 쌀인문을 두드렸더라 이런 얘기에서 내가 눈이 어디에 튀었냐면 유교, 불교, 도교에 다 튀었는데 불교를 제일 늦게 만나요. 유교의 안목, 그 다음에 도교의 안목, 그 다음에 불교의 안목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목을 어디서 뭐뭐충 요거 쌀인문비
눈 중에 쌀인문을 두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두드릴 여기 두드릴 구 아시겠죠? 오늘에 와서야. 무슨 말이야? 내가 거침없이 동서양 걸 다 봤는데 뒤늦게 이 쌀인문을 두드렸더라. 선을 두드리게 돼서 알게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 앞에는 뭐였더라? 그 앞에는 황건단연디 안노요. 황건 이 황건이 그 부처님을 황면노자라고 하잖아요. 누런색 얼굴을 찐 늙은이라고 하는데 황건도 마찬가지예요. 불경을 황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황면노자라. 그래서 황건을 단연간 봤어. 단연간 내가 경전에 도통한 사람이야 경선사가. 왜 얼마 동안 7년간 강백을 했잖아요. 7년 동안 도통을 했어요. 그래서 단연간 내가 황건을 보는데 니 안도 눈을 멀리 이별해가지고 어떤 눈? 안목의 눈 이거 쌀인문을 두드리는 눈의 안목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냥 늙어버렸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거기에 하는데 늙어버렸다가 내 눈을 가리는데 늙었다며 이별했다는 얘기니까 내 눈을 그 바른 안목을 못 보게 하고 경전만 봤어요. 뭐 황건만 보다가 보니까 단연간 황건만 보다 보니까 눈의 안목을 이별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늙어버렸다는 얘기는 오래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됐더라 잘못되더라 잘못됐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운천리 일절비요 이거 하나죠. 그러다가 백운천리 흰 구름이 있는 그 천리길에 한 구절을 확 날리니 어떻게 됐어요? 이 시의 극치가 폭풍과 우레처럼 사람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교를 보다가 선을 보니까 눈의 안목이 확 트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근데 뭐더라? 뜰 앞에 잣나무더라. 그 선양이 내 옷깃에 다 습해져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떠나야 하는데 이제 너희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다 함께 법회바다에서 어떻게 자비의 반야용선을 다 실을까 얘들을 하더니 이 도량의 이 향기 이걸 믿고 간다. 갑사 도량의 향기를 내가 캐보니까 그냥 무궁무진하게 각하가 무량하게 있더라. 여기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염원을 담은 시예요. 염원을 담은 시로 갑사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하다가 이걸 쓰신 거예요. 경언은 처음부터 선문에 들어 선수행하려 도를 이룬 선생이 아니에요. 뭐부터 알았어요? 화엄강백이라니까. 화엄강백으로 날렸어요. 9세의 어린 나이로 경기도 시흥청께서 동진 출가한 것은 1862년 그의 나이 14세의 동학사 입문해서 9년의 강원 수업을 바치고 1871년 약관 23세의 어린이에 강백이 됐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응? 23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후 8년여 동안에 강백이 된 경우는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그 당시 동학사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들끓었대요. 지금도 뭔 스님들 강의하면 누가 1000명이 와? 100명도 안 와요. 지금은 50명도 안 와. 그 후 경우는 8년이 지난 1879년 6월 어느 여름날 드디어 깨달음을 얻죠. 예 스승을 지나가다 천안 근처에서 다 당시 일본의 한반도로 거는 호열자의 죽음을 접하고 몇년 1879년 5월에 어디로 넘어온다랬죠? 동네 외관 거기 어디요? 동네로 넘어와 범어사 사교 입산하여 태도를 성취하게 된다. 이 시 역시 경화 5도 이후에 자신이 먼저 동서의 유불선을 섭렵하다가 교학으로 일관하다가 바른 선의 안목을 들어와 도를 이루었음을 토로하고 있고 단연간 경전에 매달렸다가 바른 안목을 가리고 있었어요. 바른 안목과 이별하고 있다가 한 쾌에 바른 진리에 들어오니 이목이 열리고 뜰 앞에 잣나무의 선양이 무르익어서 내 몸에 참 흡수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교사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 내가 그래가지고 반야용선을 띄워가지고 다 싣고 싶은데 어떻게 실지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경호는 이제 중생들에게 이 자비의 반야용선이 선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끌을까? 어떻게 이끌을까? 라고 하는데 내주신 건 겨우 뭐예요? 뜰 앞에 잣나무였어요. 고시만 그때 이 드랑의 선의 향기가 온통 각하를 부성하다는 걸 끊임없으나 이 드랑은 경화가 교를 익히고 선으로 대도를 성취한 동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게 아니고 동학사는 그 도량이 처음에 이게 동학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게 계룡 갑사라는 걸 보는 순간에 이게 갑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직감이죠. 왜냐면 동학사보다 갑사가 훨씬 커요. 각하는 마음에 있는 불성을 마침내 활짝 피워 깨침을 이루겠다는 그런 소리로 이 각하가 무성한 것은 갑사예요. 하는 염원을 꽃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꽃으로 경험하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자아 책임지지 못하고 가는 심정을 몰래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들려서 거침없이 동사를 오래도록 비춰보다가 이게 바로 그거죠. 그동안 자신이 대석하게 되어 동서양의 모든 경전을 섭렵했어요. 박박사지요. 특히 경허선사를 이 유교로 인도한 사람은 그 처음에 간 그 어디 1857년 동학사 아니 여기 시흥 청계사 거기에 박처사라는 사람이 경허선사에게 그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제자백가를 가르치고 많이 그걸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끝판왕으로 만들어준 거는 경허선사가 1862년 동학사로 넘어와 가지고 강원에 다니면서 누가 만화보선이 경허선사가 너무 영특하니까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58교까지 다 가르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능통하게 만들어 준 분이 이제 이 끝판왕이 이제 만화보선이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제가 백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유불선을 통달하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58교까지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교까지 다 섭렵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행운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거침없이 동서를 오랫동안 비춰오다가 이거 보세요. 동서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대석하게 되어 동서양의 모든 경제를 섭렵할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유교의 도로, 맹자, 대학, 중용, 물론 시경, 서경, 역경, 주역과 오행에도 지대한 이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주역과 역경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 할 때에 그 뭐를 봐줘 다 주역을 다 봐주고 풍수지리까지 해요. 경허선사는. 그래서 풍수지리상으로 어디가 좋다. 무안의 공산이 좋더라. 거기는 뭐더라. 그 저기 고양이 형구 뭐지? 어쨌든 생각나면 읽어줄게. 그래서 이 그 풍수지리까지 다 이 경허사가 섭렵을 해요. 비보진압지지. 비보진압지지라고 하는 건 뭐야? 진압지지란 말이야. 무조건 고양이한테 이렇게 당하는 형국이라 밤에 고양이가 웅크리고 활동하는 그러한 형국이 거기는 이미 해자까지 다 있더라고요. 가니까 먼 산성, 무안읍성에 그 저기가 있어요. 성동면. 그러니까 성의 동쪽에 이제 그 약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거기를 가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 거기서 거사를 일으키면 백발백중이야. 근데 거기서 안 일으켜. 전목준이가 말 안 들어. 또한 도교에도 등통해서 어느 날 경허는 지음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유목에 중원이 경헌이 하남 중원은 경허선사가 지음자라고 했으면 지음자 값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또 지음자 값을 하남 중원이 못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저렇게밖에 못했어요. 장차 내가 중노릇이 하기 싫어질 때 유학자들과 유자들과 대작하기 위해서 내가 장자를 뭐 했더라. 천독이나 했다네. 박사야 장자 박사. 그러니까 도교도 그 노자와 장자 중에서 경허선사는 장자를 더 좋아했어요. 라고 하남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노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장자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심취해 있었더라. 다행히 오늘에 와서 눈 가운데 살인문을 두드렸구나. 중요한 말이죠. 살인문 B. 이게 선빵. 넌 여기서 눈을 지혜로 살피질 않아 바른 안목을 말하는 거고 그거의 식견을 말하는 것으로 진리의 바른 길에 눈을 뜬 자신이 불교의 정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불가의 상징적 의미로 뭐 선가의 상징적 의미죠. 살인문을 들어야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살인문.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문. 어디 선가의 상징적 의미.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냥 무조건 안 찌면 선빵이야. 선창이라고도 하고 청자 하나 붙여 여기다 선창. 그러니까 살인 그 선빵 안에 딱 창문 하나 있더라. 단연간 경전을 못 본 것은 내 눈을 가리는 데 들었고 경허는 동학사에서 강원을 마치는 9년여 동안에 나나 강백을 통해서 9년간 수학을 해요. 공부한 유교 도교는 물론 불교의 가르침인 교학의 무의미함을 자책해요. 에이, 다 필요 없다구나. 왜? 그게 바로 뭐예요? 사교 입선. 그런 헛된 시간이 자신의 안목을 흐리게 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흰구름 천리의 한 구절 날리니 요게 차고지 뭐 흰구름 천리 한 구절 배야. 한 구절이 뭐예요? 읽고 그죠? 임대 삼고 있죠. 날리니 천리와 한 구절의 대비를 두고 중도부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의 극치는 폭풍과 우리처럼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더라 말이에요. 어떤 시의 극치? 예, 뭐의 극치? 각화. 그죠? 예, 각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눈을 놀래게 해요, 안 해요? 놀래게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냥 누구나 어떤 시는 못 쓰겠습니까만은 깨달은 자가 쓰는 시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거기에서는 깨달음의 극치를 드러내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각화가. 그래서 그 폭풍 우레 같은 소리가 시의 극치가 어디까지 가더라. 눈을 놀라게 하더라. 깜짝 놀라요. 무슨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 찾았나요? 뭐가 자꾸 떨어져. 아이고. 자.